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노력은 보여주기입니까? 증명입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가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밤잠 설치며 노력하는데 왜 손님은 몰라줄까?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만약 여러분이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라면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노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이었나요? 아니면 본질을 깎아내는 치열함이었나요? 오늘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진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며칠 바짝 노력하다가 성과가 없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노력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만의 습관과 루틴을 지켜내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매일 1시간 독서와 사색을 하며 가장 맛있는 커피 추출을 위해 수백 번을 반복하는 것.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고독해지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기에 평소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수행입니다. 모두가 멋진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음료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귀찮은 청소나 설거지는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청결과 위생에서만큼은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게 노력해 보십시오.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매장 구석에 거미줄 하나도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손님의 헤어스타일 변화나 작은 옷차림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노력입니다. 기본이 흔들리지 화려함은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맛과 위생, 미소라는 기본을 완벽히 다진 후 정성을 다할 때 손님은 비로소 당신의 진심을 읽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여위산, 위성일괴, 지, 아지야. 산을 쌓는데 흙 한 광주리가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은 내가 멈추는 것이다. 반대로 한 광주리의 흙을 부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나아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한 광주리에 흙을 더 붓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돈만 바라보면 힘들 때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한 광주리의 무게를 기꺼이 견뎌냅니다. 직원들이 내 맘 같지 않다고 탓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장이 먼저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르침에도 힘이 실립니다. 배움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실수하면 고쳐나갈 기회를 주고 언제든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드십시오. 사장이 본질에 집중하며 노력할 때 그 에너지를 알아본 귀한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몸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노동일 뿐입니다. 진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운을 만드는 노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원대한 꿈을 품고 오늘 내 앞에 설거지통부터 정복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정상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당당할 만큼 노력했는가? 노력할 때 기회가 보이고 땀 흘릴 때 운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듯 오늘 여러분도 타협하지 않는 노력으로 당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7. 군대가 약탈하는 법. 그것은 비공식 복지 시스템. 시작하겠습니다. 난지여음, 동여뇌진, 약향분증, 곽지분리, 형권이동, 선지우직, 지계자승, 차군쟁, 지법이야. 흐린 날처럼 엿보기 힘들고 움직이면 천둥번개처럼 빠르다. 마을을 약탈할 때 모두에게 기회를 나누어 준다. 영토를 확장하면 그 이익을 장군에게 나누어 준다. 적군과 적장을 살핀 후에 움직인다. 돌아감과 질러감의 계략을 먼저 아는 자가 이긴다. 이것이 군대 승리의 법칙이다. 난지여음은 흐린 날처럼 엿보기 어렵다는 뜻인데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 해와 달 그리고 별이 보이지 않듯 적은 날을 도무지 엿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동여뇌지는 움직임이 천둥과 벼락 같다는 것인데 강태공은 이렇게 해설했다. 천둥이 치면 미처 귀를 못 막고 번개가 번쩍이며 미처 눈을 못 감는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치는 것 같으니 피할 바를 모른다. 먹장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면 1월 성신이 보이지 않으며 구름 뒤쪽으로 천둥과 번개가 숨어 있는 것도 모른다. 구름 저편에 숨어 있는 내가 아래를 일목요연하게 관찰하고 있다가 벼랑간 번개처럼 내리치면 저기 어디로 피하겠는가? 피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다. 마을을 약탈할 때 모두에게 기회를 나누어 준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자는 것이다. 약향이란 마을을 약탈하는 것인데 있는 집을 털어야 할 때니 대개 지방 호족이 대상이겠지만 전쟁에 이기면 적국의 모든 마을을 약탈할 수 있다. 무엇을 약탈할까? 양식이며 물자를 약탈한다. 닭, 오리, 돼지, 양, 소, 말 등도 모두 약탈한다. 비단이나 금은 같은 귀중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녀까지도 약탈한다. 군대는 양식과 물자를 필요로 한다. 조조는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전쟁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아울러 최대한 적의 양식을 앗아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손자는 작전편에서 지혜로운 장수는 적국에게 식량을 적극 조달한다. 적의 식량 1종을 앗아 먹으면 아군의 식량 20종에 해당한다. 적의 여물 1석은 아군의 여물 20석에 해당한다고 했던 것이다. 비단이나 금은과 같은 재물은 병사들이 약탈하여 자네들끼리 나눠 갖고 노예나 여성도 마찬가지로 끌고 와서 병사들이 나누게 된다. 원문의 분중이란 말이 묘하다. 여럿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특정 부대나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약탈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군대가 마을로 진입하여 민간인을 약탈하는데 딱히 위험한 일은 없으면서 국물은 많으니 이처럼 좋은 출장 업무를 마다할 부대가 어디 있겠는가. 서로 가려고 할 것이니 균등하게 기회를 주어 모두 단맛을 보게 해준다는 것이다. 약탈은 고대 전쟁에서 관행이었다. 사병들을 격려하는 비공식 후생복지 시스템이며 군대의 취약한 단면이기도 했다. 무릇 군기가 잡혀서
민간의 바늘 하나 시라노도 손대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큰 뜻을 품은 자가 점령지의 민간인을 이미 자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일단 보호하고 미래의 통치 자본으로 삼으려는 의도이다. 만일 양국이 순수하게 이익을 얻기 위한 교전한 것이라면 적대국의 백성은 궁율의 대상이 아니라 병사들의 전리품이 된다. 이를테면 그 지역의 호족이나 지주를 약탈하는 경우 그들을 착취 계급으로 간주하고 응징한다는 명분을 내걸면 되므로 마을껏 터는 것이다. 전리품은 전 부대가 참여하여 나누어야 하며 당신이 설령 부뚜막에 냄비 하나를 털어도 혁명에 참가한 당당한 전사가 되는 것이다. 북방의 흉노와 중국은 2000년도 넘게 싸워왔다. 흉노가 말을 타고 만리장성을 넘어와 중국과 교전했던 유일한 목적은 약탈이었다. 남의 물건을 약탈한다면 약탈할 기회는 물론이고 약탈한 물건을 분배할 때도 반드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누구는 한아름 안 나오고 누구는 빈손으로 돌아오면 사이가 좋을 리 있겠는가? 사기를 돋구려다가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와해되기도 한다. 중국 역사에서 이른바 명장으로 소문난 자들은 특히 병사들에게 작물을 나누어 주는 데에 공평했다. 어떻게 나누어야 공평한 것인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의 제일 조금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공평은 이론일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명장은 이런 방법을 생각했다. 나는 한 푼도 안 먹는다. 나는 그저 황제 폐하가 내리는 은총만 입으면 충분하다. 약탈한 모든 물건은 장병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라. 장군님이 손을 털었으니 그 밑에 졸병 및 몇 명이 조금 덜 가져따 한들 크게 불만스러워하지는 않는 것이다.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침략 혹은 침략이고 또 하나는 정벌의 벌이다. 북벌이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제갈량이 9번 중원을 정벌했다고 할 때에 9벌 중원 등에 쓰였다. 침략이란 이익을 취하거나 재화를 약탈하거나 영역을 뺏는 행위일 따름이지 너의 정권을 전복하고 내가 그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원하는 이익을 얻으면 그치게 되고 혹은 너를 굴복시킨 후에 조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나한테 공물을 바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벌은 위와 다른 성격이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행위이다. 나무를 싹도 잘라 쓰러뜨리는 것이 벌목 아닌가? 그러니 벌이란 너의 조상을 모신 종묘에 나무를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다. 너의 종묘와 사직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 너의 정권을 뒤집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벌이란 너의 정권을 없애고 너의 문화를 말살하고 너의 상징을 지운 뒤 나의 정권을 세우고 나의 상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이른바 문화대혁명, 당시 철부지 홍위병들이 삭과 곡괭이를 들고 중국 문화의 상징인 공묘를 파괴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정권을 이미 탈취하고도 필요에 따라 또 저런 식으로 문화마저 벌했던 것이다. 중국 역사를 읽다 보면 혼란기마다 도둑대가 횡행하고 군웅이 각축했다. 그런데 어떤 세력이 언제부턴가 약탈을 하지 않고 아주 신사적으로 군사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십중팔구 큰 뜻을 품었다고 보게 된다. 천하를 얻으려는 웅지를 품은 것이다. 명나라 말기 농민군의 리더였던 이자성의 예를 들어보자. 이자성은 초기에 이런 구호를 외쳤다. 침왕, 영접, 세금 면제. 그런데 북경을 함락한 후부터 악습이 도저했는지 침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벌하러 왔다는 사실을 잊었다. 금은보화와 부녀자를 약탈하자 오삼계가 산해관을 열고 청나라 기병을 맞이하면서 정권은 청나라로 넘어갔다. 마을을 약탈하고 작물을 나눈다는 송자변법의 위 구절에 대해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을까?
적의 힘을 빌려 적에게 승리한다. 해설이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하다. 아마 본인이 장병을 이끌고 전쟁을 지휘했고 또한 그 당시 천하의 뜻을 두고 있었으며 승상이라는 신분이기에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두목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적의 시골 마을은 지키는 병사가 없어 가축과 재산과 곡식을 약탈하기 쉬우니 반드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모두 가게 해야지 누가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 부대가 크고 작고 강하게 약하게를 떠나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싸워 적을 이기려고 한다. 중국번은 장군의 도리를 논하며 청렴을 특히 강조했다. 사병들을 장군의 전술 전략이 대단한지 어떤지 도대체 얼마나 알겠는가. 그러나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표범보다 더 예리한 눈으로 살펴본다. 만일 장군이란 자가 돈을 밝히거나 상부의 인원을 부풀려 보고하여 그 숫자의 급료를 받아 먹는다거나 장병들에게 배급되는 보너스나 물자를 가로챈다거나 하면 어느 사병이 그 장군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싸우겠는가. 장군 본인이 청렴할 뿐더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병들에게 규정 밖의 보너스가 돌아가면 사병들은 서로 장군을 따르려 하고 아울러 알아서 용감하게 싸운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일러 조직의 비공식 후생복지라 한다. 조직의 구성원에게는 많든 적든 여하튼 보너스가 있어야 한다. 규정된 보너스는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일단 당연한 것이 되면 격려 효과는 떨어진다. 심지어 타성까지 생기며 격려 효과는 미비하다. 그러므로 사소할 망정 깜짝 보너스가 필요하다. 가끔씩이라도 뜻밖의 보너스로 논란과 기쁨을 안겨줄 때 구성원은 업무에 적극적이고 또한 사는 맛도 느끼는 것이다. 영토를 확장하면 그 이익을 장군에게 나누어 준다. 곽지분리, 난 앞에 약향 분중과 의미상 비슷하다. 전리품을 나눈다는 뜻이다. 마을을 털어서 사병들을 나누고 영토를 확장하면 그 이익을 장군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곽은 확의 뜻으로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이다. 영토를 확장했으면 공을 세운 자에게 분할해 준다. 땅을 떼어 후작에 봉한다는 열토봉우가 곧 그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의 이익을 나눈다. 적으로부터 빼앗은 이익을 자국의 공신에게 분배한다는 뜻이다. 적군과 적장을 살핀 후에 움직인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의 상황을 감안한 뒤 움직인다. 그러므로 운료자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군을 가늠하고 적장을 살핀 후에 거사한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형권이란 저울 때에 저울추를 매단다는 뜻이니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군의 역량을 가늠하고 적장의 능력 고하를 면밀히 살핀 후에 출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돌아감과 질러감의 계략을 먼저 아는 자가 이긴다. 이것이 군대 승리의 법칙이다. 적의 허시를 계산하고 이어서 지형상의 장단 득실을 판단하여 돌아갈지 질러갈지 결정한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군대 승리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전쟁도 많은 것을 얻으려고 오직 전진만 외친다면 결국 백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직 돈을 벌겠다고 창업을 한다면 직원들의 고충과 손님의 지친 영혼은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지쳐가며 직원은 떠나며 손님은 발길을 끊게 되는 현상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받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줄 때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손님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이한다면 손님 또한 기분이 좋아 또 방문하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크지 않아도 고생했다며 작은 보너스를 안겼을 때 직원들은 사장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생각하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손님에게 관심 갖고 알아봐 주었을 때 단골이 늘어나게 됩니다. 단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며 다가갔을 뿐인데 말이죠.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매일 밝게 인사하며 안부도 물어봐주고 헤어스타일, 옷차림까지 관심 있게 보아주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인분을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크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료, 주변 지인들에게 기부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